자, 그러면 오늘 문학작품 이제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이제 다 계약을 했죠? 그치? 한백 같은 경우는 저번에 시험 보니까 대충 이름 좀 가르쳐 주는 편이고, 그지? 동상 너네는 내일 계약이지? 월요일 계약인가? 월요일 계약이지. 그치? 그래서 혹시 학교에서 선생님이 시험 범위에 대해서 얘기해주면은 꼭 쌤한테 얘기를 해줘야 돼. 알겠지? 오케이.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첫 번째 문학. 그쵸?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자, 일제강점기 때 문학 작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신분의 그날이 오면. 너 책은 어쨌어? 에? 그 뒤에 없을 텐데? 야, 하나 가지고 되니? 말을 해야지, 그러면. 야, 그런 건 진작 얘기를 해야지. 우리 집 강아지랑 팬만 했어. 강아지랑 대파랑 소중한 거야. 영광의 삼촌. 그 강아지랑 다른 거야? 나한테 개싸워. 미친. 야, 너 사람이라서 왜 강아지랑 개싸움을 해? 아껴줘야지 강아지 말 믿어줘야지. 아니 근데 그런 거 자, 그러면 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 첫 번째 작품은 신분의 그날이 오면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보도록 합시다. 자, 이 작품도 역시 마찬가지 일제강점기 때 쓰인 작품이에요. 알겠죠? 특히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도 이제 좀 활발히 독립운동을 했었던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의 대표적인 소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상록수 같은 소설들. 이것도 보면 그 대학생들이 농촌에 가가지고 이제 농촌 계몽운동, 알겠죠? 농촌 사람들을 각성시키는, 지식을 알리고 각성시키는 농촌 계몽운동을 배경으로 하는 그런 작품을 소설로 쓰기도 하고, 그래서 일제강점기 초기 때 우리나라의 그런 국력을 키워야 되는 그런 부분에 관심이 많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처음부터 보도록 합시다. 자, 그날이 오면은 이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그러면 방금도 얘기했지만 이 사람은 활발하게 독립운동 활동을 했었던 사람이라고 했잖아. 그렇지? 그러면 이 사람이 말하는 그날, 오면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오지 않은 날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슨 날? 그렇지. 바로 이거는 그날은 조국 광복의 날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화자는 그날이 오면은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고, 그리고 오면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오지 않은 것을 가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반복법과 가정법을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죠? 자, 그래서 그날이 오면은 삼각산이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 자, 삼각산이 어디 있는 산입니까? 삼각산이 어디 있는 산입니까? 아니, 들어본 바로 북한산. 지금의 북한산 하니까 또 북한에 있는 산이 생각하면 안 돼요. 그 뭡니까? 경복궁 뒤에 있는 그 산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이제 삼각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삼각산이 일어나 더덩실 춤을 춘다고 했어요. 그렇죠? 자, 삼각산이 일어나서 더덩실 춤을 춘다는 것은 여기서 쓰인 표현법은 뭐다? 산이 춤춘대. 그치, 바로 의법이 사용이 되었죠. 그쵸? 자, 그래서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 그죠? 한강물이 뒤집혀 용소순칠 그날이 이 목숨이 끊기기 전에 와주기만 할 양이면, 그래서 내가 죽기 전에 바로 그 광복을 맞이할 수만 있다면 이런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겠다? 나는 밤하늘에 나르는 까마귀와 같이. 자,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옛날 사실은 이제 이거는 은혜 갚은 그 까치 이야기에서 약간 그 차용을 해온 부분이에요. 그래서 설화를 모티브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은혜 갚은 까치 하면 어떻습니까? 자기 자식을 구렁이한테 잡아먹히려고 했는데 사람이 구해줬더니 그 사람이 이제 그 구렁이한테 또 잡아먹힐 위기에 놓이니까 종을 울려가지고 사람을 살려주잖아. 그치? 머리 급해져가지고. 그쵸? 바로 거기서 차용을 해와요. 그래서 나는 밤하늘에 나르는 까마귀와 같이 종로의 이
신경을 머리로 들이받아 울리우리다라는 거죠. 그래서 종을 머리로 빵 박아서 이제 그 종을 울리겠다. 왜 이 종을 울리겠다? 이거는 바로 무엇이다? 광복의 기쁨은 알리는 매개체이죠. 그쵸? 그리고 여러분들 종 만져봤어요? 엄청 단단합니다. 웬만한 그 철문만큼 단단해요. 알겠습니까? 근데 거기를 내 머리로 꽝 들이받아 버리겠대.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 다음 얘기하죠. 두개골은 깨어져 산산조각이 나도 기뻐서 죽사오매 오히려 무슨 한이 남으오리까? 바로 이 광복만 맞으면 난 너무 기뻐서 한조차 남지 않을 것이다 라고 답이 정해져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서리법을 사용을 하고 있고, 그쵸? 그리고 여기서 바로 뭐다? 광복만 맞이한다면 내 입 한 목숨 바쳐가지고 그 기쁨을 알리겠다, 나를 희생하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자기 희생 의지, 즉 속죄양 모티브가 나타난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네. 그러면 자기 뭔가 광복을 할 것 같은 자기가 그 광복을 하기 위해서 희생하겠다는 거. 그런 의미도 되고, 광복만 온다면은 내 한 목숨 바쳐가지고 이 기쁨을 온 세상에 널리 알리겠다, 이런 의미도 되는 거고요. 알겠죠? 자, 그 다음 봅시다. 그날이 와서, 그날이 와서. 자, 무슨 법이 쓰였습니까? 그치, 영탄이 쓰였죠. 그쵸? 오는 바로 영탄, 감탄의 표현이죠. 그래서 화자의 감정이 고조가 되고 있죠. 점점 뭡니까? 그날에 대한 그런 기대 혹은 그날에 대한 그 바람이 커지고 있죠. 그래서 그날이 와서, 그날이 와서 육조 앞 넓은 길을 울며 뛰며 뒹굴어도, 육조는 이제 조선시대 관청이에요. 알겠습니다. 예조, 형조 이런 것들 있잖아요. 병조 이런 것들, 그 육조를 얘기를 하거든요. 그 육조 앞 넓은 길을 울며 뛰며 뒹굴어도 그래도 넘치는 기쁨에 가슴이 미어질 듯 하거든 드는 칼로 이 몸에 가죽이라도 벗겨서 커다란 북을 만들어 들쳐매고는, 자, 역시 이 북소리를 통해서도 광복의 기쁨을 알리겠죠. 그렇죠? 역시 이 커다란 북도 바로 뭐다? 광복의 기쁨을 알리는 매개체가 되겠죠. 자, 그래서 바로 1년에 나왔었던 뭡니까? 종로의 익명과 같은 의미죠. 그렇죠? 이것도 그리고 자신을 지금 내 몸에 가죽을 벗겨가지고 북을 만들어도 된다고 얘기하잖아. 그치? 굉장히 잔인하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지금 자기 희생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커다란 북을 만들어 들쳐매고는 여러분의 행렬에 앞장을 소홀이다. 우렁찬 그 소리를 한 번이라도 듣기만 하면, 자, 그 자리에 거꾸로져도 눈을 감겠소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역시 바로 자기 희생 의지를 드러내고 있죠. 그쵸? 자, 그리고 내용을 전체적으로 딱 봐도 우리가 알 수 있겠지만 1년과 2년의 내용의 구조가 거의 어때? 비슷하죠. 그쵸? 자,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시는 1년과 2년의 대꾸 형식을 취함으로써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라는 것도 알아두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시는 굉장히 쉬운 시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작품으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김수영의 눈. 자, 준비됐습니까? 그쵸? 준비 안 되는 표정인데. 그렇지? 자, 김수영 시인 하면은 여러분들이 김수영 시인의 시풍은 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이 사람도 조금 여러분들 교과서에 실리는 작품들은 시풍이 좀 고정되어 있어요. 알겠습니까? 물론 이 사람은 사실 중간에 한번 전향을 합니다. 원래는 그 1960년대 후기 모더니즘 작가였다가 나중에 70년대 들어서면서 민중시 작가로 전향을 하게 돼요. 민중시라고 하는 게 그 1960년대, 70년대, 특히 70년대 군사 독재 정권에 저항하는 시를 민중시라고 합니다. 1960년대에는
현실 참여시라고 했었는데 그것이 좀 더 심화가 돼서 이제 민중시라고 불리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김수영 시인 같은 경우는 바로 1960년대부터 70년대 자, 군사 독재 정권에 대한 저항을 노래한 대표적인 시인입니다. 물론 이제 후기 모더니즘적 작품들도 있긴 한데 이 류의 작품 같은 경우는 모더니즘 작품 자체가 조금 학생들한테 어려운 면도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어려운 면도 있기도 하고 사실상 이제 우리가 특히 고등학교, 중학교 과정에서는 시대 상황과 연관지어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보통 이제 김수영 시인 같은 경우는 저항시적 측면, 민중시적인 측면에서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옵니다. 알겠죠? 여기 나와 있는 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보도합시다. 눈은 살아있다. 자, 여기서 지금 하늘에 내리는 스노우가 나왔어요. 그렇죠? 원래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인 시에서는 눈 하면은 보통 실현군한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기는 해요. 알겠습니까? 왜? 겨울날 길거리에서 있는데 눈이 펑펑 내리면은 춥고 외롭고 힘들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실현군한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는 지금 눈이 살아있다고 표현하고 있어. 그 말은 눈이라고 하는 시어는 긍정이다, 부정이다? 긍정의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눈은 그래서 긍정의 의미로 보게 되면 눈의 색깔이 무슨 색이야? 하얀색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올라? 그치, 순백, 순수하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눈이라고 하는 존재는 바로 뭐다? 순수한 혹은 순수한 존재 이런 걸 나타낸다라고 볼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봅시다. 눈은 살아있다. 떨어진 눈은 살아있다. 마당 위에 떨어진 눈은 살아있다. 자, 여기서는 지금 눈은 살아있다는 말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에서는 앞에 꾸며주는 말이 하나가 들어갔고, 그치? 그 다음에 세 번째 행에서는 꾸며주는 말이 두 개나 들어갔죠. 그쵸? 자, 그러니까 눈은 살아있다는 말의 의미가 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 내려갈수록 더욱더 반복과 심화가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러한 구성을 우리는 바로 점층적 구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바로 뭐다? 눈은 살아있다. 를 반복하고 심화를 시켜주고 있죠.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시행의 모습을 보면 어때? 계단식으로 점점 커지는 그쵸? 그런 구성을 취하고 있죠. 그래서 계단식 시행의 배열을 통해서 화자의 정서도 역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더욱더 고조되고 있다, 강조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 적었습니까? 그렇죠? 자, 그 다음 이제 이언으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기침을 하자. 그렇죠? 자, 젊은 시인이요. 기침을 하자. 눈 돌아보라고 마음 놓고 자, 기침을 하자라는 거죠. 그렇죠? 자, 여기서도 지금 기침을 하자라고 하는 것은 기침이라고 하는 행위 자체가 바로 긍정적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런데 미리 이제 스포일러로 보여주면 밑에 3년을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합시다. 자, 3년 지나고 마지막 사연을 보면 기침을 하자. 젊은 시인이여 기침을 하자. 눈을 바라보며 밤새도록 고인 가슴의 가래라도 마음껏 뱉자라고 되어 있잖아. 그렇지? 그 막하는 말은 여기서 이 기침이라고 하는 시어가 하는 역할은 바로 뭐다? 우리 마음속에 고인 무엇을 뱉어내는 행위. 그렇지? 가래를 뱉어내는 행위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기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바로 가래를 뱉는 행위를 나타내고 이것은 이꼴 바로 무엇이다? 순수함의 회복을 의미한다 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순수함을 회복하기 위한 행동이 되는 겁니다. 우리 몸에 그러니까 가래하면 어때? 이미지가 그렇지, 더럽고 부정적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 몸에 있는 그런 불순한 것들을 전부 다 뱉어낸다는 것은 바로 순수함을 회복하는 행동이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특징이 바로 뭐냐?
기침을 하자라고 돼 있잖아, 그렇지? 뭐뭐자라고 하는 거는 무슨 영어입니다? 그렇지, 바로 청류형 어미가 되겠죠. 자, 여기서는 청류형 어미를 사용을 함으로써 바로 뭐다? 독자들의 참여를 유도를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은 가장 대표적인 현실 참여시의 특징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알겠죠? 현실 참여시라고 하는 게 내용 자체는 그 군사 독재에 대한 저항인데, 왜 이거를 현실 참여시라고 하느냐? 보통 청유형 어미를 많이 사용해가지고 독자들의 참여를 자꾸 촉구하는 그런 내용의 시들이 많았거든요. 알겠죠? 그러다 보니까 현실 참여시 같은 경우는 청유형 어미를 좀 많이 사용을 하는 편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것이 더욱더 저항 의식이 강해져가지고 70년대 나온 게 민중시거든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기침을 하자. 젊은 시인이여 기침을 하자라고 돼 있죠? 자, 그러면 이 젊은 시인 기침을 통해서 뭡니까? 순수함을 회복해야 되는 존재인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젊은 시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바로 지식인들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바로 1960년대, 70년대 사회를 이끌어가야 돼 그런 이제 지식인들이 뭡니까? 순수함을 회복해가지고 우리의 올바른 정신을 갖자 이런 의미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눈 위에 대고 기침을 하자. 눈 들어보라고 마음 놓고 기침을 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눈과 같은 이런 그런 순수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뭐가 합시다. 기침을 하자. 눈은 살아있다. 죽음을 잊어버린 영혼과 육체를 위하여라는 거지. 자, 죽음을 잊어버린 영혼과 육체. 그렇죠? 왜 이 영혼과 육체는 죽음을 잊어버렸다고 표현을 했을까? 그렇죠? 이거는 두 가지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바로 첫 번째 의미는 바로 뭐다? 죽음도 그렇죠? 불사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들, 용기 있는 이들을 나타낸다라고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두 번째는 죽음을 잊어버렸대. 왜 잊어먹었겠어? 그렇지, 이미 죽었으니까. 알겠습니까? 바로 군사 독재 정권에 그렇죠? 희생된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죽음을 잊어버린 영혼과 육체를 위하여 눈은 새벽이 지나도록 살아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지금 새벽이라고 하는 시어가 나왔습니다. 자, 선생님이 늘 얘기하죠. 새벽이라고 하는 시간은 굉장히 특수한 시간이라고. 알겠습니까? 왜? 첫 번째는 새벽에는 그래도 아직 주변이 어때? 세상이 어둡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첫 번째는 바로 암울한 현실을 나타낸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새벽이라는 시간은 어때? 곧 있으면 뭐가 와? 아침이 오잖아. 나 바로 아침을 건너뛰고 그 시간에 자는 거 아니야 혹시? 그러면 안 돼. 자기 때문에 아침이 없는 줄 알면 안 돼. 알겠죠? 자, 두 번째는 바로 뭐다? 아침을 기다리는 바로 뭐다? 희망의 시간이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제강점기 시도 그렇고 군사 독재 시도 그렇고 사실 거의 유형은 비슷합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때 당시 현실을 겨울이나 새벽에 비유하는 경우가 많아요. 밤보다는 새벽 쪽에 비유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 새벽이라고 하는 건 약간 희망의 의미가 좀 더 가미가 되어 있다라고 밤과의 차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돼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또 계속 보도록 합시다. 그렇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아침이라고 하는 건 일종의 군사 독재 정권이 종식된 자유의 세상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럼 봅시다. 기침을 하자. 젊은 시인이여 기침을 하자. 눈을 바라보며 밤새도록 고인 가슴의 가래라도 마음껏 뱉자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가래라고 하는 거는
부정적 의미의 시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런 것, 이 가래는 바로 아까 얘기했듯 불순함. 그렇죠? 혹은 현실에 타협하고 안주하는 마음, 이런 걸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죠. 현실과 타협하고 현실에 안주하려는 그러한 모습을 이렇게 우리는 가래다라고 표현을 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됐습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바로 뭡니까? 군사 독재 정권의 올바른 지식인들의 각성을 촉구하는 시가 바로 이 눈이라는 시였어요. 알겠죠? 자, 이걸 이제 좀 확장을 해봅시다. 자, 김수영의 폭포라는 시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보도록 합시다. 폭포는 고등 절벽을 무서운 기색도 없이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여기서 폭포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바로 뭐다? 일종의 군사 독재 정권에 대한 저항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시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규정할 수 없는 물결이 무엇을 향하여 떨어진다는 의미도 없이 계절과 주야를 가리지 않고 고매한 정신처럼 쉴 사이 없이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폭포가 가지고 있는 정신이 바로 무슨 정신? 고매한 정신을 가진 존재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이 고매한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폭포의 의미가 이렇게 표현이 된 것이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폭포는 바로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존재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금자나도 인가도 보이지 않는 밤이 되면, 자, 여기서 이렇게 지금 화자가 있는 공간인데, 그렇지? 금자나도 꽃도 사람이 사는 집도 보이지 않는데,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화자가 있는 현실에 대한, 그렇죠? 인식 태도가 드러나죠. 바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것은 바로 외롭고 힘든 현실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됐습니까? 고매하다, 그 좀 높고 약간 굉장히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올곧고 높은 그러한 정신, 알겠죠? 약간 선비 정신 같은, 그렇죠? 자, 그럼 계속 봅시다. 그래서 금자나도 인가도 보이지 않는 밤이 되면 폭포는 고든 소리를 내며 떨어진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폭포가 내는 소리는 바로 고든 소리, 그쵸? 곧다라고 하는 거, 올곧다, 그쵸? 한자로 하면 발을 정자가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뭐다? 이것은 폭포의 소리를 나타내고, 이것은 이꼴 바로 뭐다? 일종의 저항의 소리가 된다는 거죠. 군사 독재 정권은 비판하는 소리, 그렇죠? 군사 독재 정권에 저항하는 소리가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고든 소리는 고든 소리이다. 고든 소리는 고든 소리를 부른다라고 되어 있죠. 즉 바로 이 말은 바로 뭐다? 올곧은 한 사람의 말이 결국은 다른 사람들을 움직여가지고 함께 할 수 있게 만든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바로 뭐다? 바로 저항 정신의, 그렇죠, 전파를 나타낸다. 저항 정신이 널리 퍼질 것이다 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일종의 그 폭포가 일종의 총대를 매는 그런 존재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먼저 올곧은 소리를 하면은 다른 사람들도 그 올곧은 소리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존재, 일종의 리더자 같은 존재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번개와 같이 떨어지는 물방울은 취할 순간조차 마음에 주지 않고,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취할 순간이라고 하는 것은 순간에도 그 현실을 일종의 안주하고자 하는 마음, 즉 바로 다음에 있는 나타와 안정을 뒤집어 놓은 듯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나타와 안정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부정적인 시어고,
되고 이거는 바로 현실에 안주하는 태도를 나타낸다. 그쵸? 자, 그래서 이 뭡니까? 폭포가 올곧은 소리로서 이런 현실에 안주하려는 마음을 전부 다 깨트려버린다 라는 거죠. 그래서 뒤집어 놓은 듯이 높이도 폭도 없이 떨어진다. 자, 높이가 없는데 떨어질 수 있어 없어? 그쵸? 역시 이거는 역설적 표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알겠습니까? 나타는 나태한 것.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바로 이렇게 폭포가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바로 뭐다? 군사 독재 정권에 저항하는 그러한 소리, 그리고 현실에 안주하려는 이 사람들에 대한 비판, 이런 것들을 담은 작품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김수영의 풀 보도록 합시다. 그쵸? 준비됐습니까? 그쵸? 자, 김수영의 풀도 유사한 작품입니다. 자, 풀이 눕는다. 자, 여기서 풀이라고 하는 거. 그쵸? 우리 가끔 시나 소설 보면 민초라는 말을 씁니다. 알겠죠? 민트 초코칩 아니야. 알겠지? 민초. 백성 민자에 풀초자를 써요. 알겠습니다. 백성은 풀과 같은 존재라고 실제로 이제 중세시대 문헌에도 많이 나와요. 작품에도. 알겠죠? 왜 백성을 풀에다가 비유를 하느냐? 백성이라는 존재는 연약하다는 거야. 알겠죠? 연약해서 풀과 같이 누구나 쉽게 뜯어서 없애버릴 수가 있고 하는 존재라는 거죠. 근데 풀은 뜯어도 다음 해면 다시 나잖아. 그렇지? 반면에 강인한 생명력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민중을 민초라는 말로 비유를 많이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 풀이라고 하는 시어도 역시 바로 뭐다? 바로 민초, 바로 민중을 상징한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풀이 눕는데요. 왜 누울까? 피곤해서? 민중이 왜 누울까? 그치. 민중이 어떻게 당한다? 지금 억압을, 그치. 당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풀이 눕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민중을 억압하는 현실을 나타낸다는 거죠. 즉, 쉽게 말하면 지금 민중이 억압당하고 있는 것을 풀이 눕는다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비를 몰아오는 동풍에 낚여 풀은 눕고, 지금 풀이 누구 때문에 눕는다? 그치. 아니, 누구 때문에? 시에서 파악을 해야지. 그치. 바로 동풍이 지금 풀을 눕게 만드는 바람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바로 여기서 비를 몰아오는 동풍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군사 독재 정권의 탄압을 상징한다. 무력, 폭력, 억압 이런 걸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동풍에 낚여 풀은 눕고 드디어 울었다. 그렇죠? 바로 뭐다? 지금 억압당하는 현실이 점점 어떻게 되고 있다? 울었잖아. 누운 것만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울었대. 그렇지? 점점 심화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바로 억압의 심화를 나타낸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계속 봅시다. 날이 흐려서 더 울다가 다시 누웠다. 그래서 억압이 지금 지속이 되고 있더라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날이 흐리다고 하는 것은 바로 역시 뭘 나타낸다? 바로 암울한 현실을 나타내고, 다시 누웠다는 건 이꼴 바로 뭐다? 억압의 현실이 지속되고 있음을 이렇게 보여준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계속된 탄압을 나타낸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이연으로 넘어갑시다. 자, 그런데 이연에서는 이제 갑자기 시상이 전환이 되기 시작을 해요. 어떻게 전환되는지 봅시다. 풀이 눕는다. 바람보다도 더 빨리 눕는다. 그렇죠? 바람보다도 더 빨리 울고, 그렇죠? 자, 지금 여기서는 지금 풀이라고 하는 존재는 굉장히 어떤 존재? 바람이 누르니까 그대로 눕는 존재. 그렇죠? 굉장히 여기서 풀의 모습은 어때? 풀은 연약하고, 그 다음에 수동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바로 그렇죠? 여기서 바로 시상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바람보다 먼저 일어난다라는 거지, 그렇지? 그 말은 바로 뭐다? 바람을 풀이 결국 어떻게 이겨낸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서 드러나는 풀이라고 하는 존재는 굉장히 어떻다? 능동적이고, 그렇죠? 저항적인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풀의 수동적인 모습이 저 능동적인 모습으로 여기서 전환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이해가 되죠? 그지? 그리고 우리가 이미지적으로 보면 풀이 눕는 거는 일종의 하강적인 이미지로 볼 수가 있는데 다시 일어나는 건 상승적 이미지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모습이나 이런 것은 서로 대조적인데 이제 이 부정적인 것에서 긍정적으로 나아가는 모습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봅시다. 날이 흐리고 풀이 눕는다. 발밑까지 눕는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날이 흐리고 풀이 눕는다. 앞에서 했던 말을 지금 그대로 반복을 하고 있죠. 그렇죠? 반복을 한다는 건 바로 뭐다? 억압적 현실의 지속을 의미하고 이제는 그냥 눕는 게 아니야. 발밑까지 눕는데요. 그렇죠? 자, 여기서 바로 뭐다? 억압의 심화. 점점 더 독재 정권의 그런 무력, 폭력, 억압이 더욱더 강해지고 있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바람보다 늦게 누워도 바람보다 먼저 일어나고 바람보다 늦게 울어도 바람보다 먼저 웃는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 이 풀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떻다? 바람이 그렇게 불어도 결국 먼저 늦게 누워도 바람보다 그걸 극복하고 일어나고, 그렇죠? 바람보다 늦게 울어도 결국 그 자리에서 마지막에 웃는 거는 이 풀이라는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무엇을 나타낸다? 민중이 가진 생명력, 그 다음에 저항, 의지, 힘을 이렇게 표현을 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됐습니까? 자, 그런데 마지막은 이렇게 끝나요. 날이 흐리고 풀뿌리가 녹는다. 하지만 이렇게 강인한 생명을 가지만 아직은 그런 억압된 현실이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바로 여전히 지속되는 억압, 폭력 이런 것을 나타낸다. 폭력의 현실을 나타낸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긍정적인 의미로서 시상이 전개했지만 그래도 마지막은 아직 독재 정권이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현실을 한 번 더 강조를 하면서 시를 마무리하는 작품이 바로 이 김수영의 풀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작품 신동엽 시인의 껍데기는 가라. 그렇죠? 개그맨 아니야. 알겠죠? 모여라 눈코입 개그맨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신동엽 시인도 가장 대표적인 이제 1960년대 현실 참여시를 쓴 사람이에요. 알겠습니까? 자, 요 시는 시험에도 굉장히 학교 교과서나 시험에도 자주 나오는 시니까 봐두도록 합시다. 껍데기는 가라. 자, 화자가 지금 껍데기를 가라라고 표현하고 있어. 그럼 당연히 긍정이야, 부정이야? 부정이죠, 그렇죠? 그래서 껍데기는 바로 부정적 의미의 시어고, 자, 아까 얘기했듯 신동엽 시인도 군사 독재 정권에서 살았던 그런 인물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껍데기라고 하는 건 일종의 허위의식, 그렇죠? 혹은 불순한 것, 혹은 무력, 폭력 이런 걸 나타내고 결국 이런 것들은 바로 그 베이스가 군사 독재 정권으로 인한 것들이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화자는 얘기합니다.
4월도 알맹이만 남고, 자, 역사 시간에 공부를 열심히 했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봅시다. 4월 하면서 떠오르는 사건이 있어요. 4월 달에 일어난 큰 사건. 그치, 4.19 혁명이죠. 그쵸. 4월은 바로 4.19 혁명이죠. 역시 문과. 그쵸? 중학교 때 어. 쉬어요. 그쵸. 4.19 혁명 같은 경우는 그 근대 민주화에 관한 대표적인 혁명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4월은 바로 4.19 혁명을 나타내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4월의 알맹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순수함. 그쵸? 저항, 의식. 그쵸? 바로 일종의 4월의 그 혁명의 정신. 그쵸? 혁명의 정신. 이런 걸 나타내고 그래서 4월도 알맹이만 남고 껍데기는 가라. 같은 말을 지금 역시 반복을 하고 있죠. 그쵸? 반복법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2연도 역시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자, 보도록 합시다. 껍데기는 가라. 그쵸? 1년하고 똑같은 형태가 반복이 되어 있죠. 자, 동학년 곰나물이 그 아우성만 살고. 자, 이건 알겠지? 동학년 하면 바로 뭐야? 그치, 바로 동학 농민운동이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심화 확장된 문제를 해봅시다. 4.19 혁명과 동학농민운동의 공통점은 뭘까? 뭘까? 바로 민중운동이라는 겁니다. 민중들이 억압과 그런 그 자신들 억압하는 그런 그 지배 세력에 저항한 운동이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동학년 곰나루의 그 아우성만 살고, 그럼 여기서 이 아우성도 바로 뭐다? 일종의 저항의식. 바로 저항하는 소리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아우성만 살고 껍데기는 가라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4.19 혁명과 동학농민운동을 들먹이면서 바로 일종의 이런 민중들의 저항의식을 지금 뭡니까?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이었다는 거죠. 자, 3년으로 갑시다. 그리하여 다시 껍데기는 가라. 이곳에서 두 가슴과 그곳까지 내놓은, 그렇죠? 야한 상상하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자, 두 가슴과 그곳까지 내놓은, 쉽게 말하면은 솔직히 여러분이 생각하는 야한 상상이 맞기는 한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즉, 알몸의 상태인 겁니다. 알겠죠? 이거는 사실 여기서는 바로 뭘 나타낸다? 바로 순수함. 그쵸? 즉, 아무것도 없는 그런 태초에 때가 묻지 않은 그런 모습들. 알겠습니까? 그래서 두 가슴과 그것까지 내놓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순수함을 지닌 존재라는 거고, 여기서 말하는 아사달, 아사녀라고 하는 사람은 결국 누구를 나타낸다? 우리 민족을 나타낸다는 거죠. 알겠죠? 자, 그래서 이 아사달과 아사녀가, 그쵸? 중립의 초래청의 앞에 서서, 자, 중립이라고 하는 게 무슨 뜻입니까? 중립. 응? 지구상에서 중립국이 어느 나라가 있어? 중립국. 아니, 이걸 모른단 말이야? 지구상의 중립국 하는 대표적인 나라가 스위스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스위스가 그 스위스 프랑이 굉장히 그 값어치가 높이 나가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왜? 인원 한쪽에 흔들리지 않으니까 어쨌든 기준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그래서 스위스가 그래서 세계에서 또 제일 부자가 될 수 있는 나라는 거죠. 그렇죠? 물가가 제일 비싸요. 거기 가면 빅맥스 하나에 우리나라 돈 거의 한 15,000원, 2만원, 3만원 이 정도 한다고 들었어요. 거기서 그 KFC 치킨 한 통 사 먹으려면 기본 6, 7만원 줘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중립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뭐야?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았다는 거야. 알겠습니까? 즉, 여기서 말하는 중립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이념을 바로 극복한. 그렇죠? 즉, 이념에 치우치지 않는 공산주의, 민주주의 상관없이. 그렇죠? 그래서 우리 민족이 어떻게? 중립의 초래청, 초래청이라고 하는 건 결혼식장이야. 옛날 전통 결혼식장. 그러면 이 앞에 서서 부끄러움 빛내면서, 그쵸? 밑에 보면 뭐라고 돼 있다?
맞절할지니. 자, 지금 혼례장에서 맞절을 한다는 건 두 사람이 뭘 하고 있다? 결혼하고 있다는 거지, 그렇지? 그러면 아사냐와 아사냐가 우리 민족을 상징했고, 그리고 이 중립, 즉 이념을 넘어서 가지고 우리 민족이 결혼을 한다는 거, 서로 결혼한다는 건 우리 민족이 결국 무엇 한다? 혼인을 한다는 거고, 이 혼인은 다른 말로 우리 민족이 서로 화합을 한다는 뜻이 된다는 거죠. 하나가 된다. 그렇죠? 그래서 중립의 초래청 앞에 서서 부끄럼 빛내며 맞절할지니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우리 민족의 화합. 그렇죠. 실제로 이제 우리가 일제강점기 돼서 광복을 맞이하게 되고 1945년 8월 15일 날 일본이 무조건 한국을 선언하게 되면서 광복을 맞이하게 돼요. 그런데 사실 이 광복이라고 하는 게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38선이라고 해서 북쪽에는 소련군이, 남쪽에는 미군이 들어오게 되고 그 나라 간의 전쟁을 막기 위해서, 왜 얘네가 싸우면 그때 당시에 냉전 시대였으니까 또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 버리거든요. 그래서 막기 위해서 그냥 38선을 만들어 놓은 거였는데, 그로 인해서 우리 민족이 이념으로 나뉘어지기 시작했고, 결국은 6.25가 터지게 되고 군사독재 정권 시절까지 사실은 그런 그 상황이 지금 유지가 되고 있던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실제로 군사독재 정권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내세웠던 그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단합시키기 위해서 내세웠던 그 프로파간다라고 얘기를 하죠. 일종의 사람들을 지배하기 위한 일종의 그 개념이 뭐였냐면 북한에 대한 적대심, 이거를 키웠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북한이라고 하는 지금 주적이 있으니까 우리는 모든 걸로 북한처럼 마치 전투적으로 일도 해야 되고 생산을 해야 되고, 이것은 꼭 우리 국력을 키우는 것이고 결국은 북한을 이길 수 있는 길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우리 민족을 또 이념적으로 더 갈라놓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십시의 화자는 바로 뭡니까? 우리 민족이 화합하기를 바란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알겠죠? 자, 마지막 연을 보도록 합시다. 껍데기는 가라. 한라에서 백두까지. 한라산이 어디 있어? 그렇지. 백두산은 북한하고 중국 국경. 그러니까 한라산은 우리나라 제일 남쪽에 있는 산이고 백두산은 제일 북쪽에 있는 산이야. 그렇지? 그러면 한라에서 백두까지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바로 뭐다? 우리나라. 저 민족을 나타내고, 이것은 바로 우리나라의 일부를 통해서 우리나라 전체를 표현했기 때문에 대율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까? 우리나라라는 개념 안에 포함되는 징역으로 우리나라, 우리 민족 전체를 대신해서 표현했기 때문에 대율법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껍데기는 가라. 한라에서 백두까지 향그러운 흙가슴만 남고. 그렇죠? 보통 우리가 흙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순수함을 나타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향기로운 흙가슴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순수한 정신, 이런 걸 나타내고, 그 모든, 원래는 모든이잖아, 그렇지? 바로 뭐가 사용됐다? 그쵸, 시적 허용이 사용되었죠. 그래서 그 모든 쇠붙이는 가라. 쇠로 만드는 게 뭐니까? 그치, 무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무력, 폭력, 억압을 상징한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군사 독재 정권에 저항하는 대표적인 작품 중 하나, 바로 껍데기는 가라라는 작품이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문학 오늘 시간 수업은 여기까지 할 거예요. 알겠죠? 왜냐면 뒤에 이제 그 문법을 할 게 좀 많아서 문학은 여기까지 하고 잠시 15분 정도 쉬는 시간 가지고 이어서 하도록 합시다.